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은 1987년 7월 설립됐습니다. 당시 일본 최대 부품업체와 합작했다고 광고하면서 수십 명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설립 준비 기간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 전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에서 같이 근무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1985년 현대를 퇴사한 뒤 준비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당시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사무실과 공장 부지 후보를 검토했는데 모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 확정했다고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간 생산 물량을 가늠해 공장 설비 등을 구매하는 작업 역시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로 재직하던 때입니다. 설립 이듬해인 1988년 대부기공은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며 매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친형 이상은 씨 회사이며 자신이 굳이 차명으로 소유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회사 설립 전부터 회계와 인사, 자금에 모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제기됐습니다. 그 회사가 저 회사라고 했더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만일 저 회사를 대신 두 분이 관리한다면요, 형님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더라도 거기서 다 빼가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다스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형님하고 처남이 실제 소유주로 돼 있는 다스의 또 실제 소유주가 아닌가. 다스의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정치적 음해라고 단정하고 아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소위 음해성 지적에 대해서는 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많은 것을 지적받고도 저 거짓하는 걸 보면 저 삶을 저는 제대로 살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이명박 정부 당시 참모진들과의 송년 모임에 참석했을 때도 다스 관련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및 운영을 주도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답변 거부로 일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전달 상황을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최초로 2억 원을 건네받은 뒤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신청해 이를 알렸다는 겁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류익 당시 비서실장에게 면담을 신청했고 이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국정원 특활비 전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확보한 이 같은 진술을 오늘 김백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독대 뒤인 지난 2010년에도 다시 2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적어도 2010년에 추가로 전달된 2억에 대해선 뇌물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니 33번째 시간입니다. 3땡! 제가 제일 좋아하는 3자가 2개 들어있는 3땡.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현 남양주 평지역위원장. 지역구는요? 와북, 진건읍, 조안면, 태계현명, 금곡동, 양정동, 다산 1동, 2동입니다. 저분은 바로 이주영 수행실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33살에 그래서 저는 33이라는 숫자가 일찍이 마음속에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간
그게 비극이에요? 희극이지? 그거는 비극일 수도 있고 희극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후에 그 예수가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그렇죠. 예수의 행적이 영향을 끼치죠. 최고의 성인이 됐으니까. 네. 제가 야구할 때 백넘버가 3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화투에 두 장복이라는 게 있는데 땡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이고 3땡이면 정말 이번 방송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걸 믿어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왜요? 아멘이 그렇게 될지어다라서 저는. 그렇군요. 네. 아멘이 그런 뜻이에요? 네. 몰랐네. 그냥 아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될지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3땡 될지어다. 우리 의원님은 그 얼굴에 수심이 좀 가득하신데. 재판받고 왔거든요. 아이고, 이심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제가요, 국회 가니까 우원식 대표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재판이냐고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왜 이렇게 오래 받냐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다가 이분이 그 200입니다. 그래요.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미만이면 사실상 무죄에 가깝죠. 사실은. 네. 200이 유명했다는 거예요. 왜 유명했냐면 검찰이 구형을 200 했는데 법원이 200을 선고해서 다들 이제 제 사건에 관심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현역도 원래, 아니고. 예, 그 현역이 아니니까. 그런데 갑자기 200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옆에서 이분이 200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민희였어. 이렇게. 멀리서 들은 소문에 의하면 결정적인 증언이 나와서 지금 사실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거 본인이 말씀하시긴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러니까 조금 억울함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금 억울함이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 제가 들은 소문도 이제 끝났구나. 재판 끝났구나. 전 그런 느낌으로 소문이 나고 있더라고요. 관심 많아요. 현역보다 더 관심 많은 유일한 정치인이 아닐까? 그거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게 되게 부담되고요. 그 남양주 지역에선 더해요. 저 길거리 이렇게 가는데요. 어떤 분이 막 와갖고 인사를 해서 저는 늘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손을 잡고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요. 불쌍함의 아이콘 이런 거. 남양주에선. 근데 진짜 중요해요. 그게 정치인들한테 진짜 이 사람 지켜주고 싶다. 요 느낌 진짜 중요하고. 측은지심. 현재 대통령이 그런 분 아니세요? 진짜 지켜주고 싶다. 세워주고 싶다. 그죠. 네. 그런 것도 닮아가시는군요. 예. 아니요, 근데 어쨌든 엄청 부담이 되고 심지어 진짜 웃기는 건 현역 남양주 시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재판에 대해서 물어보실 정도니까. 근데 자유한국당 소속이신데. 그분도 넘어오고 싶으신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셔서 언제 끝나냐,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건 법원이 결정하는 거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제가 초미의 관심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요. 저는 이제 늘 제가 국회에서도 조용히 일만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위치가 되고 보니 정말 힘들고 부담스러워. 최고의 어떤 스타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한 낙선 이후에. 민주당 농객 딱 그러면 최민희 우리 위원장님 떠오르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야. 남양주 시장은 왜 전화했겠어요. 그랬고. 저분이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자기 생사가 갈리는데 그다음에 제가 그 청와대 비상근 정책기획위원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1월 10일 날.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동네에 인터넷 뉴스가 한 줄 뉴스로 내보냈어요. 그거 인터넷 뉴스 맞나요? 네, 인터넷 뉴스. 네. 지역. 그런데 그게 일주일 전에 5,600회를 조회수가 그런데 그 인터넷 신문사의 최대 조회수가 1,400이라고 했던가요? 1,600이라고 했던가? 1,200이었습니다. 1,200 얼마. 그랬는데 5,600 조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통계를 누가 보내주면서 이거는 전무후무한 깨질 수 없는 기록이다 이런 거예요. 그거 엄청 부담되겠죠. 이주영 실장님. 예. 이주영 실장님 막 클릭한 건 아니죠? 저는 딱 한 번 클릭했습니다. 1회. 네. 이게 걸어다니는 이슈 메이커가 되신 거고 이제 2심 재판은 선고일은 아마 3개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계속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어느 시절에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그 당을 대표하는 그 논객들 있잖아요. 스타 의원들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그런 느낌이 현역일 때 훨씬 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낙선하고 나서 지금 최고의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요. 그 최고의 스타라는 말은 그거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팔자가 이상한 거죠. 현역일 땐 진짜 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일을 했으면 우리 수석 보좌관이 머리를 쓰다가 뇌경색이 왔다니까요. 아이고. 그럴 정도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제가 물론 뭐 종편에서 나오래도 안 나갔지만 나갈 수도 없었지만 별로 그렇게 막 언론의 조명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언론은 저의 보도를 좀 피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언론을 상대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최순실 침대세계 그다음에 휴지통 가구 일체 몰래카메라. 네. 그리고 청와대 제2부속실 몰래카메라 같은 건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핫 이슈잖아요. 그게 다 이상하게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도 그거를 열심히 보도한 건 제 기억에 방송은 JTBC밖에 없거든요. 네. 떨어진 뒤에 막 뉴스에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요. 에이 진짜. 근데 이게 더 크기 위한 발판이라는 건 아시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은 어쨌든 오늘 재판에서는 이제 제가 한 말이 허위라고 고발을 당하다 보니 이제 자유한국당 쪽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너 거짓말쟁이다 막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 저는 증명할 길이 없었는데 그게 우리의 적대적인 증인을 통해서 오늘 그냥 툭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판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 방청석에 우리 당의 당원님들하고 지역분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셨거든요. 꽉 찼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들은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극적이었던 게 처음에 무조건 저를 막 올가매는 증언을 하다가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갑자기 그냥 제 말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이 툭 나온 거죠. 그 왜 그랬는지. 맞아요. 자기 변명하다가. 그러니까 수사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요. 계속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결정적인 논리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들통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것을 거짓인 쪽으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자기 논리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재판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네. 자, 굉장히 기운이 좋습니다. 자, 새가 날아든다. 운빨이 지금. 재판장에까지. 요즘에 남자 최민희 그분은 뭐 하시나 모르겠네. 남자 최민희 좋아요. 아주 그 말. 근데 유시민 선배는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확실한 입장을 취해서 정재승 교수하고 둘이 갑론을박 중인데 그거 재밌더라. 예. 그거는 재밌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논쟁이고요. 지금 정부가 잡은 방향이 맞는 거예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투기적 광풍은 빨리 잡아야 되고 블랙체인은 더 심화시키고 고도화시켜서 활용해야 되고 요게 딱 맞는 겁니다. 예. 오늘은 좀 할 말이 좀 많아요. 많은 이유가 무언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 국면이 전환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오는 뉴스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 때 특활비를 상납한 걸 인정했다. 이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 중에 하나거든요. 중요할 뿐만 아니고요. 저는 아주 배신감을 지금 느끼죠. 그 이동관 전 수석하고 저하고 JTBC 100분 토론했습니다. 그때 MB 정부 땐 절대 이러한 일이 없었다. 에라이. 그런데 과거의 민주정부 때는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절대로 없었다 그래서 제가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인정했으면 특활비 상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JTBC 그 공개된 생방송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저는 갑자기 이거 보자마자 정말 다른 분들인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아니면 이동관 전 수석이 실세 중에 실세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닌가? 허수아비였나?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는데 전자가 아닐까요? 모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히 은밀한 부분이라 그런 자들이 앞에 서서 뭐 총대 메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속은 없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 그렇다면 차라리 배변감은 덜합니다. 어떤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사실은 알고 보면 거짓말
이 거짓말일 부분을 당당하게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게 정정 보도가 안 돼요, 이거는. 그쵸.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자, 어쨌건 간에 원세훈이 특활비 상납했다는 걸 인정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김백준, 김진모 이런 사람들이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에 나가는 날 새벽 정도에 나올 것이다. 그 얘기는 이따 다시 하시기로 하시겠지만 최소한 MB 정부에서 4년 동안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게 이런 중요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김백준도 그렇고 원세훈도 그렇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딱 사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청와대에 있던 김백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그 위에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김진모. 그다음에 국정원장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둘 모두에게 지시할 수 있었던 윗선이 누구냐. 지금 요걸 찾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윗선은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돈에 관한 부분은 비리 하는 사람들은요. 직거래하죠. 최소한 건너는 다리가 많을수록 불편해지는 상황이 많아서 네. 직거래 하는데 이명박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마치 그 정호성이나 이재명 같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민정비서관이.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당시에 비서실장이 누구였나를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비서실장이 누구였는지 쭉 얘기해 보실래요? 이명박 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은 류우익이었습니다. 아, 유우익. 2008년 6월 10일까지 했고요. 예. 초대로. 다음에 2대가 정정길. 정정길은 2008년 6월 20일부터 2010년 6월 3일까지. 자, 3대가 임태희인데요. 2010년 7월 16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그리고 4대 마지막 비서실장은 하금렬이었는데 2011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네, 네. 그러니까 요 비서실장 성향으로 봤을 때 비서실장이 총괄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지금 다 보면 실세형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임태희 전 의원 정도가 정치인이니까 국회에도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문고리 3인방이나 김기춘 위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한 직거래 추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박근혜 정권 때 마지막 비서실장이 이원정 다음에 한강옥이었잖아요. 한강옥 비서실장은 예외. 아주 특수한 경우고 이원정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실세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병우도 있었고 청와대 내에서 실세들은 따로 있었잖아요. 이 이원정 실장 같은 경우는 최순실 건 터졌을 때 봉건 시대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진짜 몰라서 화내면서 얘기. 심지어 사실은 김기춘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핫바지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핫바지인데 적어도 그 검찰을 움직이고 이런 건 했죠. 그러니까 국정원 움직이고. 그러니까 실행하는 데 있어서 쓰임새가 있었지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실상 왕따였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문고리 3인방한테 허락받고 박근혜를 독대하는 뭐 그런 스타일들. 그러니까 원세훈의 이명박 정부 때 거의 전부의 국정원이었잖아요. 초기를 좀 제외하고는. 우리가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적이 있다라는 말 자체로 검찰은 어마어마한 걸 득템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득템이죠. 근데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냐. 이거는 또 별개의 논점이 발생해서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100% 발부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요즘은 또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김백준하고 김진모 이 두 사람이 영장심사에 출석을 했는데요. 오전에. 네. 김백준은 지금 4억 원 수수 혐의고요. 그리고 김진모는 장진수 입막음용 5천만 원 수수 의혹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들이 지금 김백준은 오민석 그리고 김진모는 권순호 그 영장 발부에 있어가지고 화려한 전력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기강 요정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게 검찰도 로봇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 기세의 싸움 속에서 영장이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은 이명박 수사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관진 그렇죠. 예. 멈칫하고 있는 부분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구속적 부심 심사로 풀려나는 바람에 같은 국정원 특활비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만이나 안봉근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저는 구속이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국정원장의 말도 있고 증언도 네.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방송에서. 김백준 등이 실제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 입장이 완전 달라질 거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훨씬 더 형량이 줄어들잖아요. 이 국고손실이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국고손실이 한 요목이 되는데 이 국고손실은 굉장히 형량이 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하여서는 대개가 다 지금 부인을 안 하잖아요. 받은 건 맞는데 뭐 누구한테 받은지 모르겠다는 등 이렇게 tum을 치고 있는데. 네, 근데 받은 것도 인정하고 특히 박근혜 특활비 같은 경우는요. 박근혜의 지시로 모든 걸 했다 이렇게 박근혜한테 다 미루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만큼 이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서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국고손실 여부 이런 부분은 뭐 형량이 엄청 세기 때문에 지금 나살자는 판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쪽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바로 이명박이 대책회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지점이 됐냐면 그렇게 구속시켜놓지 않으면 서로 입맞추고 증거인멸하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이명박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 누가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정황상으로 그들이 안 갔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증거인멸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도 이들을 구속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상식인데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이정열 판사도 걱정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참 안타깝죠. 이따가 이제 이 방송 나가는 시간쯤에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한 새벽 한 2-3시쯤. 하던 대로 보면은 이런 경우에 김백준은 구속, 뭐 나머지 김진모는 불구속 뭐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사람 다 풀려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사람 다 구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건 저는 김백준만큼은 필히 저는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둘 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둘 다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네, 네. 김백준 구속되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 누가 시켰어? 분명히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그 와중에 이명박 이야기를 하나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다스 설립을 이명박한테 보고하고 지시까지 받았다는 이런 증언도 나왔어요. 지금 이명박에 대한 댓글 공작 이런 거는 지금 약간 뒤에 밀려있는 느낌이고 현재는 국정원 특활비 뇌물하고 다스 부분의 수사가 쌍끌이로 가고 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증언이 또 하나 나온 겁니다. 자수서까지 냈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 자수서가 특검에서 거짓 증언했다는 자수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 보도를 보면서 그 김 전 사장이 뭔가 검찰에 이거 외에 다른 뭐가 꼬리가 잡혔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특검에 이런 중요한 사실을 거짓 증언할 정도라면 과거 특검에 예, 거짓 증언을 할 정도라면 간이 엄청 큰 거잖아요. 예, 간이 엄청 크거나 그 뒤에 뒷배가 어마어마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둘 다였던 것 같거든요. 뒷배가 엄청난 현역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또 하나 더 꽂히는데요. 네. 이명박은 온갖 비리두상인데 그러니까. 이명박의 부하들은 다 깨끗할까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정의의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불의 쪽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정의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서로 잘해먹고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이 뒤집어 쓰기에 너무 큰 범죄면 결국에는 불게 돼 있어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왜 그 예전에 민주 진보 세력 쪽에는 어떤 그런 이익으로 뭉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죽음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예 뒤집어 쓰고 하는 경우가 꽤 있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요 보수 수구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장세동 이후엔 그런 인물들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오직 이해관계로만 얽히고 설킨 그런 거. 징역 10년씩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죠. 혹시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열심히 보고 있죠 제가. 진짜 열나 재밌죠. 근데 저는 어저께 이 이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어제 그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데. 어떤 장면이실까요? 그 민철이라는 조폭 있잖아요. 빵장. 예, 그런데 그 민철 씨가 그 막 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지금 이제 IPTV로 쭉 쫓아가면서 사회를 봤는데 사회에서 막 펑펑 우는 장면이 나와요. 조폭도 저렇게 우나 싶을 만큼.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의 동네 후배를 조폭계에 끌어들였는데 그 후배가 사람을 살해해서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어쨌든 사형을 그렇죠. 언도받고 사형이 집행되기 전 편지를 받고. 그렇지. 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진실하게 절절하게 울면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조폭도 저런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긴 하지만 예, 그런데 그래도 조폭은 저런 절절한 의리가 있는데 이분들은 뭔가 제 요지는 자, 최민희 이명박에게 의리 지켜주길 바라요. 그리고요, 저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짚을 게 있는데요. 네. 장진수 전 주무관 생각나시죠? 네, 예. 이때 되게 웃기는 게 그 국정원 특활비의 일부를 장진수 전 주무관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쓴 거죠. 정황상. 그게 맞죠. 그런데 그 장진수 전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 이것까지 폭로했거든요.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 줄라 그랬다. 이것까지 폭로를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됐냐를 제가 한마디만 그 얘기하고 가려고. 그래갖고 이게 당시에 이명박 정부 말기예요. 이게 말기에 국정조사위원회가 관련 국정조사위원회가 떴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였게요? 심재철. 심재철. 그런데 중요한 건 회의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에라이. 그런데 돈 받아가죠. 돈 받아갔어요. 에이.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그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었군요. 진짜 네. 이런 경우 많았어요. 그것 말고도. 네. 제가 보도에 가끔씩 난 거 보면은 안 열어. 특이. 네, 안 열어. 그리고 그 소위 특활비. 이거 그냥 활동비 아니에요. 특활비예요. 그게 국회 특활비. 다 구속. 정말. 이것도 국고 횡령이네.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을 반납한다 만다 얘기가 있었는데 또 쑥 들어갔어요.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누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좀 국회 적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자기 돈 뺏어가면 칼로 쑤시는 또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 정말 국고 손실 아주 중죄입니다. 어쨌건 이명박은 간이 공할 만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건 껄핏하면 나타나서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던 우리의 MB께서 최근 침묵 모드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뭘 지고 있는지 몰라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쫄렸으면은 대책회의를 하겠냐고요. 이틀 하루 건너서 이명박은 이제 쫓기는 신세인데 우리들은 아마 이명박의 일부 겁먹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선 뭔 모사를 꾸밀지 몰라 하지만 사실은 진짜 턱 밑에까지 칼이 딱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란 말밖에 할 게 한마디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벌려놓은 일은 너무나 많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호영 특검 갑자기 나타나서 자료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자료를 왜 정호영 특검이 갖고 있는 거야? 그분 지금 변호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변호사가 왜? 그게 국가기관의 문서잖아요. 그 문서를 왜 흔드는 거야?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제 의문입니다. 이거 좀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 거 뭐 안 갖고 있겠냐 막 협박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그거 갖고 있으면 그게 중죄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정호영 그 전 특검이 이 문건 봐라 그러면서 흔들면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저걸 어디서 받았나? 갖고 있었나? 그럼 자기 특검 시절에 그분이 취급했던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갖고 변호사 개업했나? 이런 많은 의문이. 정말 예리하시네요. 우리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그래요? 이를테면 이럴 수는 있지. 이제 정호영 특검과 이명박의 유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명박은 그 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네. 그 수사를 했을 때 그게 이명박이 어떤 대통령 지휘와도 연관이 돼 있을 만한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카피라도 갖고 있다가 네. 너 뭐하니? 나가서 지금 기자회견이라도 하지. 그래서 지워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추정도 가능하죠. 근데 핵심은 이게 메모한 문건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기록이더라고, 기록. 그러니까 만약에 정호영 전 특검이 그거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수첩에 김영한 비방록처럼 다 적은 거라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적은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문건을 흔들었고요. 문서? 예, 문서를. 그다음에 이 문서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거 어디 있는 거야? 그것도 무슨 그 블랙체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추정한 게 맞을 거예요. 그 시스템상 그 사람이 갖고 있을 가능성은 없고 그게 돌고 돌아서 이명박으로부터 취득된 거를 다시 뒤에서 찔러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대통령 기록물법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롱하고 짓밟았던 기억이 나죠. 그 이야기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을 한번 가볼게요.
언론상에는 세게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총대 메고 이명박 엄호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이슈의 대척점에서 의례적으로 한마디씩 던지는 정도예요. 이명박 자체는 자유한국당한테는 굉장히 짐일 수밖에 없죠. 같이 엮여 들어갈 수도 없고 박근혜 폭탄, 핵폭탄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초토화된 거거든요. 근데 더 큰 핵폭탄이 하나 있어. 이걸 잘못 건드리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보다 더 심한 게 나올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명박을 상당히 지금 취급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박근혜, 이명박이 둘 다 초토화되는 상황이면 자유한국당은 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보통 이럴 때 쓰는 말이 뜨거운 감자냐 게르기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게르게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뜨거운 감자는 그래도 핫 이슈나 되고 거기에는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뜨거운 감자예요. 그런데 지금 MB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는 국민을 제가 못 봤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관심은 오직 그 검찰 그 포토라인에 서냐 안 서냐 요거만 관심이에요. 그 박근혜 씨가 말년에 한 3%쯤 지지율이었잖아요. 네. 그보다 못한 사람이 유일하게 이명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필요한 줄 알고 써먹기도 했고 얼마 전까지 UAE 그 말도 안 되는 논란이 일었을 때도 사실 이명박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계륵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제원 대변인이 가장 아주 선두에 서서 선봉에 서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도 가만히 보면 문재인 정부 흔들기 공격이지 MB 옹호가 거의 없어요. 이명박이 사실 뭐 죽은 사자이거나 그렇다면 모를까 살아있는 사람이고 박근혜, 이명박이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사실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적 위치도 훨씬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호를 안 할 수도 없어요, 또.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이 다 구속되는 상황은 흔히 역풍이 더 걱정돼야 되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와. 그런데 그 역풍을 별로 걱정을 안 하는 이 분위기가 뭘까요? 근데 저는 그 기존에 자유한국당 유를 찍어왔던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다고 봐요. 이명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더 나쁜 놈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쪽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쪽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시대적 사명은 정치 보복 이런 걸 떠나서 어저께인가요? 청와대에서 반응이 그런 거였어요. 고위 관계자 이름을 빌어서 나왔는데 불법 사항이 나오면 그 불법 사항은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우리는 검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김성태 대표 하면 그냥 막 던지면서 공격하기잖아요. 막 던지셔 보면. 변절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 대통령이 대처해야 할 문제, 다스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김성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신에 배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리더십 차원에서라도. 그런 분이 여러분 계세요. 네, 민망해서. 김머수님. 나 김문수인데 손대님. 근데 홍준표하고 김성태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더맨더머 느낌이 좀 나요. 이게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약간 모자란데 하는데도 뭔가 자기들끼리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중에 아니 하다가 이제 평창올림픽은 내 거다 이런 소유권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 할 때 유치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에 내 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번에 왜 그렇게 지분이 있는데 흔듭니까? 아유 정말. 그리고 1987도 뭐 자기는 보수당이 해결했다. 보수 정권 때 해결됐다. 거처군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그 와중에 이거 있잖아요. 서울시당 신년의사회가 오늘 있었어요. 오늘. 네. 오늘 있었는데 유여회가 그 행사장에 맨 앞에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어머나. 동영상을 쭉 보는데. 근데 뭐 하셨대요? 역대급 코미디. 그러니까 유여회 논리는 내가 제명을 당하긴 했지만 재심 신청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고위원이야.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거기가 앉아있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니까 그 서울시당에 왜냐면 그 행사에 홍준표가 월시간이 됐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신년 인사회 뭐 이런 거 하니까 딱 앉아있어 쫓아내려고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나 유여회 정말 싫어했지만 정말 불쌍하더라. 그거를 뭐 그렇게 뭐 나가라 미친 X야 뭐. 네, 욕도 뭐 하고 막. 이럴 것까지 있나요? 연약한 여성에게? 왜 이러세요? 유여회 씨는 제가 보기에 어떤 바늘에 올라 계세요. 라이언 인형과 함께.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신개척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근데 결국은 자리 뜬 거 보면.
연약한 여자세요. 불쌍한 게 UA를 참 싫어합니다만 또 그렇게 막 폭력배들처럼 몰래 들어가지고 야 이 미친 XX야 뭐 하면서 나가. 나중에는 이제 마이크 잡은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신 분들은 속히 그게 나가달라고. 오직 유여애를 겨냥해서. 근데 보통은 자유한국당에서 행사할 때 그 외부 사람들이 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확장성 차원에서 좋은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 오게끔 해서라도 해야 되는 행사인데 네. 거기 앉아서 버티고 있는 유여애나 홍준표 대표 오기 전에 치워야 되는 관계자들이나 정말 힘들겠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홍준표 대표는 정신승리세요. 정말. 도맨더머라니까요. 그게 뭐 같은 말에 다른 인데 어떻게 사고 체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희한하고 예를 들면 이 평창 올림픽이 당 지도부가 구성된 지 3일이 되는 시점에서 국가적 경사를 맞이하게 돼서 내가 했다. 진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세계의 스포츠 축제를 현 정부가 남북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독해가 안 돼요, 제가. 나는 독해는 좀 돼요. 독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남북 정치는 뭔 말이 돼? 지금 이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지금 끌어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우리 평창 올림픽 기간에 미사일 도발하면 이 홍준표 대표가 유치하신 그렇죠. 대표된 지 3일 만에 유치하신 이게 무산되잖아요. 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중앙일보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이 동시에 입장하는 건 뭐 어떻게 했느냐 하고 하면서 이명박이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이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또 홍준표도 이런 식으로 또 숟가락 갖다 하나 얹고. 그러니까. 아니 유치한 건 뭐 그랬다고 쳐 인정해줘야죠. 뭐 팩트는 팩트니까. 근데 지금 이명박은 잠재적 범죄자인데다가 수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를 국제 행사에다가 그렇게 내밀기 좀 부끄럽죠? 아니 그리고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이게 국가 행사라는 게 사실은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대통령이 한 일을 이어받아서 지금 대통령이 하고 이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동시 입장하고 이런 거죠. 1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리고요. 제가 이 홍준표 대표가 좀 정신승리고 내지도가 진짜 궁금한 게 이런 표현 했잖아요. 문슬람 댓글 여론 조작 문정권 오래가지 않을 것.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탄핵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오래가지 않을 것 이거는 뭔 말이 돼요? 200년 안 간다 이런 소리도 아닐 테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민심만 보고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현명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좌충우돌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이분의 말이 독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제가 독해해드릴게요. 독해해 주실래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찾아서. 독해 하나당 1,000원. 제가 해줄게요. 홍준표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여론조사까지 장악했다. 나도 70-80% 나올 수 있어. 이게 독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우리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당 차원에서 민주당이 고소 고발해야 될 사안인데요. 관제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거 없는 허위사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닌 자유한국당 쪽에 어떤 분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두 분이 계셨는데 그게 남과 여다. 그런데 여는 정리가 됐는데 남은 여전히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홍준표 대표가 계속 있는 거 좋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아니요. 자유한국당 쪽이 살 수 있으려면 네. 홍준표 같은 자가 아니고 정치권에 뭐 새로운 인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예를 들어서 지금 KBO 총재로 가신 분 있죠. 전 총리 정운찬.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 뭘 잘 몰라서라고 할지라도 네.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당대표 가리하지 않는 한 네. 더 이상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하나 홍준표 대표가 대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설득력 있는 분석이 있었어요. 뭡니까? 그때 같이 경쟁하던 분의 면면을 볼 때. 김진태.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보다는 홍준표 대표가 낫다. 이 말은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 안 봐요. 도찐개찐? 김진태가 확실하게 박근혜 옹호 쪽으로 갔어야 된다고 봐요. 대표가 돼서? 확실하게 박근혜를 잘라내고 혁신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은 당대표가 리스크잖아요. 현재 보면 혁신이 안 된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려면 확실하게 쳐내고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부류가 살아나는 방법은 우리 죽었다 생각하고 당 해체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참여하는 모습을 기득권 갖지 않고 보여줘야만 그게 돌아오는 거지. 이제 TK 지역 딱 하나 갖고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 지역 네. 기반 갖고. 예, 그래서 대구 간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있겠죠. 뭐 대구가 가장 유력하니까. 박근혜를 잘라내고도 대구에 가서 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구에 가면 지지율이 3%씩 빠집니다. TK에서 계속 각성시키는 거예요. 아, 저 새끼가 박근혜 출당시킨 놈이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상한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죠. 당 자체가. 그래서 희망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버엔딩 스토리 스마트폰 편 계속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네버엔딩 스토리 23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벌써 또 한 주가 이렇게 또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각자 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분 한 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왼쪽에는 우리 약초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번 주 방송이 굉장히 좋았다고. 예상 밖이었습니다. 네, 푸른나무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게시판에서도 네.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예. 원령교 이야기에다가 노래까지 나오니까. 야, 예, 푸나님께서 절묘하게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우 또 캐릭터가 이제 생기셨다고 그래가지고. 졸린 캐릭터요? 아니, 항상 뭐든지 진지하게 접근하는 캐릭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또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뭐 오늘 모자 안 쓰고 오셨네요. 아, 네. 날씨가 그만큼 좀 많이 풀렸다라는. 오늘 정말 갑자기 집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따뜻했나? 내복을 괜히 입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내복 입으세요? 네. 생각보다 추위를 많이 타시네. 그렇게 그 정도로 나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올해는. 자, 그리고 우리 야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뭐 특별한 일도 있었는지 한 주간에. 저는 그 패딩을 새로 하나 장만했는데 날씨가 겨울 너무 다 끝나니까 너무 따뜻해요. 아, 조금 지금 몇만 원 싸게 살려고 또 지금 또 네. 사신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저 일본에서 온 그 대형 의류 기업. 거기 가면은 이제 겨울께 좀 세일을 해요. 겨울께 세일을 해가지고 한번 구경하고 왔는데. 자, 저는 오늘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입니다. 이제는 이제 제 목소리를 이제 새날에서만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아이, 좋아. 네. 독점 계약이 됐어요. 네. 왜냐면 여기는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댓글을 안 봅니다.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그냥 힐링 와서 그냥 떠들고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 해도 김일이 칭찬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아군만. 그냥 이제는 이제 저 개그맨이라는 말을 빼고 하려고 그냥 영화 배우 김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없어요. 무명 배우 김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영화 배우. 영화 배우 해야지 부담이 없더라고. 원래 배우들은 저렇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뭐, 개그맨들 뭐, 우리나라에서 대우도 안 해주면서, 뭐 하면 뭐, 개그맨이니까 저 정도 하지. 그러니까 뭐, 끼가 있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네. 뭐, 스타킹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예전에 유명했을 때, 섭외를 와요. 그러면, 개그맨 애들이 나가려고 하면 못 나오게 해요. 너네들은 그 정도 하잖아. 그러니까 인식이 그래요. 웬만큼 해도 너네들 원래 그만큼 하잖아. 못하면 너 왜 못해?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피해보는 것도 좀 많이 있어요. 애들 보면. 그래서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뭐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애들도 보면은 개그맨이라는 프리미엄 별로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개그맨 중에서. 그래 그때 그 사이트 홍보했는데 그 방송 나갔나 모르겠네. 예. 기촌. 예. 귀농일기. 그 방송 듣고 오신 분이 네. 예, 게시판에 글 하나 달아주셔가지고. 하나 달아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한 5명 정도 늘었습니다. 큰 100명 돌파. 큰 거 했네. 100명 돌파. 한 10% 기여한 거 아니에요? 5명 늘었으면? 한 5% 정도. 꾸준히 하시면은 워낙 그냥 컨텐츠가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5% 기여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썰빵 듣고 깜짝 놀란 게요. 어떻게 귀농을 안 보면서 하지? 이런 말을 제가 들어가지고 원래 보면서 해야 되는 건가? 하고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들으면서 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또 상상력이 또 필요한 주제가 바로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인데 아마 할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저희가 이제 이거 녹음하기 전에 뭐 미리 나 뭐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떠들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1번으로 할 거예요. 오늘은 겹치는 거를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가야 돼. 저는 네. 맨날 꼴찌인데. 예. 자,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저하고 마차님하고 이겼어요. 아, 정말 지겹다. 이기는데 가위바위보 이기는 것도 지겨워. 지는 너무 것도 이겨. 지겹네요. 가위바위보! 1등! 아. 제가 1번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네, 1번 했어요, 저는. 제가 4번 할게요. 4번 했고요. 그럼 제가 2번 할게요. 2번. 야수님은 3번 해야죠.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마트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저도 이제 준비를 좀 해왔는데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사실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생긴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없었던 것들이 생기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씩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서서히 이제 옛날을 좀 추억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없어진 거는 뭔가 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진 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요즘에 그 라디오 스타라는 거 보면은 라디오 비디오 스타 뭐 이런 거 있죠. 라디오 스타. 아 바뀌었나요?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 하여튼 그죠. 비디오가 라디오를 죽였다 이거잖아요. 네. 그건데 결국 그 스마트폰이 결국 많은 걸 죽였는데 이제 그거에서 옛날 풍경 중에서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지하철에서의 풍경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이랑 너무 달라. 예전에는 신문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책 읽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물건 파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물건 파는 분들도 이제 안 다녀요. 아, 그래요? 요새는 많이 아니 없어요? 단속도 심한 것도 있지만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이어폰 끼고 있으니까는 뭐 얘기를 해도 누가 쳐다보질 않으니까 눈을 안 마주치니까. 눈을 안 마주치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지금 좀 더 없어지는 것 같고 일단은 지하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옆 사람이 이제 막 신문 보고 있으면은 옆에서 이렇게 막 힐끔힐끔 보잖아요. 스포츠 신문 엄청 봤거든요. 그리고 그 500원 주고 사요. 그러니까 의뢰하는 일이 뭐냐면 지하철 타기 전에 500원 주고 스포츠 신문을 하나 사서 그거 읽으면서 딱 지하철을 타면 내 옆 사람은 행운인 거지. 내 옆자리에 있다라는 게. 옆에서 그냥 가만히 봐요. 보고 있으면 이제 내가 좀 그래도 아유, 그냥 조금 기울어 줍니다. 그쪽 각도를 약간 틀어요. 보기 편하게 틀어줘. 착하네. 착하죠. 네. 틀어주고 좀 다 읽었다 싶으면은 이제 좀 넘겨주기도 하고 이거 보실래요? 넘겨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배려가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신문을 다 읽고 나서 딱 그 위에다가 선반에다가 얹어서 가요. 맞아요. 이게 최고의 배려거든요. 네. 그가 내려서 봤죠. 네, 이런 풍경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 같은 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다 보면 다 읽어요 거의. 스포츠 신문 같은 경우는 멀리 가잖아요. 그럼 거의 다 읽거든요. 그만큼 어휘력이라던가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안 읽는 것보다 낫겠죠. 안 읽는 것보다 나아요. 막 숨은 그림 찾기도 해야 되고 뭐 운세도 봐야 되고 뭐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있던 이런 풍경이 좀 바뀌었다. 지하철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하철에 옛날보다 광고가 없어요. 그 광고가 잘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안 팔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막 두리번 거리고 막 그래야 이제 광고도 보고 할 거잖아요. 근데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광고가 안 돼요. 항상 뭐 거기 지하철 광고만 여기 광고하셔도 됩니다. 이 광고만 맞아. 있어. 맞아요. 다른 거 거의 없고. 맞아요. 네.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본 지하철 풍경이 일단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많이 바뀌었더라고. 이제 라디오를 듣는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라디오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죠. 예전에 그 자율학습 실질적으로 타율학습할 때 고등학교 때 보면은 감옥이죠. 네. 초반에는 이제 좀 이렇게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어폰 DJ 한쪽에 나오면. 끼고 뭐 듣고 그러니까 이게 자켓 한쪽으로 이렇게 이어폰 쭉 넣어가지고 이렇게 맞아. 이게 한쪽으로 턱 개고 공부하는 척하면서 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어폰 딱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보면 기억나는 게 밤에 이문세 씨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저녁에 한 10시에 하잖아요. 부산에는 그게 안 들려요. 맞아요. 지방에는 안 나왔어. 그거 아니면 원래 95.9는 다 나가는 거 아닌가? 지방 DJ들이 별이 빛나는 밤을 이름으로 따로 하거든요. 따로 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그널 그대로 쓰죠? 모르죠. 시그널. 그게 오리지널 시그널이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창밖에 별들도 외로워 하면서 막 앞에 음악 깔리는데 그것만 딱 듣고 있으면은 그냥 뭔가 좀 힐링이 좀 치유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예전에 이제 박경림 씨가 거기서 또 유명해진 거잖아요. 맞아. 유명해지고 그때 뭐 라디오 공개 방송이라던가 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유튜브라던가 페이스북처럼 그런 데서 이제 서로 뭐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스타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저녁에 라디오를 들었다고요? 예, 10시에. 저녁에는 술을 마셔야죠. 고등학교 때. 예,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면 저녁에 술 한잔 해야죠. 여긴 개망난이다. 개망난이네.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그러니까 술을 처음 먹은 게 재수할 때도 안 먹었어요. 딱 학교 입학하고 나서. 잘못했네. 첫 OT 때. 잘못했네요. 몽생이네. 잘못했네. 첫 OT 때 먹었는데.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아니, 그렇게 살았는데, 첫 OT 때 먹다가 처음 먹었는데 너무 잘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 마셨어요. 누가 주면은 완샷 아니면 반샷을 계속 먹은 거예요. 갖고 왜냐면 이제 끝났다. 공부 다 끝났다. 그 자유로움에 먹고 취해버렸어요. 취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2차를 약간 이렇게 문 여닫는 소주집이에요. 근데 밖에다 신발 벗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인데 제가 1차에서 많이 먹었잖아요. 오바이트가 탁 쏠리는 거야. 그래서 토해야 되니까는 그 문을 열자마자 토를 했잖아요. 선배도 신발에다 내가 싹 깔아버렸다. 종류별로 하나 깔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데리고 갔어요. 너무 취했다 데리고 갔고. 그 다음은 몰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서는 또 올라오면서 지하철 안에서도 한번 하고 또 붙이기 하면 붙이고. 그리고 정말 나쁜 건 붙이고 난 내려. 난 내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게 꾸준히 안 먹어 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평소에 먹어줘야지. 지금 생각해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하여튼 뭔 얘기하다가 진짜 술 얘기를 꺼내가지고 어쨌든 라디오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게다가 근데 그거는 라디오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학생 졸업하게 되면서 라디오를 안 듣게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있어요. 또 운전을 할 때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내가 요즘 바뀐 게 뭐냐면 팟캐스트를 들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킬 더 비디오 스타라는 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비디오가 TV가 막 성행하지만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살아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삼촌한테 라디오를 소개받아가지고 라디오 매니아였거든요. 거의 하루에 안 듣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학 가고 군대 가서도 항상 라디오는 필수적으로 어떻게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이 시작되면서 이게 라디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임무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개같이 썩어가고 있는데 라디오만 너무 희희낙낙거리는 게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김선영 DJ나 뭐 정선희 DJ나 그 이전에 뭐 김기덕 DJ나 뭐 그 윤도현 씨도 그랬고 이런 두시에 데이트 DJ들을 정말 다 꿰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박명수 씨였던가 그렇게 그냥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라디오 전파를 이렇게 쏘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김미화 씨가 퇴출당하고 그리고 윤도현 씨도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손석희 씨도 아침 시사 방송에서 빠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라디오를 내가 왜 듣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 딱 맞게 이제 나는 꿈수다가 그 영향 이게 딱 그 자리를 차고 저한테는 그랬어요. 맞아, 저도 약간 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즐겁지? 왜냐면 팟캐스트를 들으면 되게 걱정할 게 많거든요. 되게 나라가 위험한 것 같은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TV에서 오락 프로 그대로 하고 있고 라디오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이쪽에 관심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것도 한몫했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명박근혜 시대가 만들어줬다. 이 라디오를 죽인 건 결국 그분들이 죽였다. 결론이 오히려 팟캐스트를 키웠다. 팟캐스트 키웠다. 일단 이렇게 결론을 하고. 그거는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좀 인기 있었던 DJ 분들이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신해철 씨 굉장히 좀 또 특이하게 자기 마왕 스타일로 해서 전 사연도 많이 써서 읽어준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진짜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좀 나긴 나네요. 왜요? 저는 별이 빛나는 밤에 서세원 때부터 들었어요. 다하칭, 요칭, 오호빙아 칭징, 왕왕 아나 꽁꽁 꽁꽁꽁 할 때부터 들으신 거예요? 네, 서세원 그 이종원. 그랬던 분이 지금은 박정희 추종자가 돼가지고 박정희 유경수 영화 찍겠다고. 서세원이 별밤도 했었어요? 저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그 조그만 라디오 그 라디오에 AAA형 사이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터리가 좀 비싸잖아요. 그럼 밖에다가 선을 내가지고 큰 배터리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나 이럴 때 밤에 듣는 거예요. 거의 매일 들었었어요. 확실히 나이 차이가 있네요. 그거랑 뭐 싱글벙글쇼 이런 거 들으셨어요? 네? 지금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좋아했던 또 DJ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정지영 아나운서 밤 12시에 정지영의 스윗박스? 마치 그 교회 누나가 그 방송하는 것처럼 마시멜로 이야기로 한번 큰 맞아요. 고초를 겪으셨던. 그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였죠? 대필리였나? 나는 너무 하여튼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아나운서분이고 그 다음에 또 뭘 없앴나 가만히 봤더니 집에 이제 TV 없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요? 네.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TV 사야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TV 살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TV가 원래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전에는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선택사항이 돼버렸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보면 저는 TV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저희 집 저 TV가 이거에 흑백 TV 때부터 이거 문 여는 거 있죠. 서랍식으로 이렇게 그 가운데 다리 있고.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커튼을 딱 걷어야지 무슨 생각해 보면 무슨 그 오페라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커튼 딱 거치고 시작하잖아요. 시골에 가면 여갓집에 그런 TV가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열어서 이제 봐야 되는데 하도 이걸 돌리니까 애들은 돌리는 거잖아요. 돌리니까 이게 돌리는 게 빠져요. 네, 맞아요. 돌리다 보면 빠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벤치로 돌려. 벤치로 돌려. 그 TV로 온 가족이 다 같이 울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인데 그 엄마 없는 하늘 아래였나? 하여튼 그런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 엄마, 아버지 한 10대 명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온 가족이 통곡을 하면서 봤던 유명한 영화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나는 왜 모든 어른들이 다 울고 있으니까. 그 영화가 김정훈인가 손창민인가 둘 중 한 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어렸을 때.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목부터 심파야.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근데 그 텔레비전은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요. 아마 김일희 씨 때는 아마 그 텔레비전이 그 트랜지스터로 구동되는 텔레비전이었을 거예요. 브라운관 TV. 예, 브라운관 뒤에가. 예, 그러니까 브라운관인데 안에가 이렇게 반도체를. 그런데 저희 때는 진공관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진공관이 터져요. 좀 보면 안 돼요? 몇 년생이신데 자꾸 이렇게 무슨 6, 7년 양띠입니다. 혹시 고정관계랑 제 기억이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텔레비전 안 나오면요. 저희 세운상가 같은 데서 진공관을 사오셔가지고 딱 보면은 불빛이 안 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갈아 끼우신 그 기억이 나요. 정말 이 고정. 저기 주민등록증 4번하고 그 등본 4번 좀 한번 갖고 뛰어오세요. 좀 의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메라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라는 게 소풍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 필수품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필수품이었고 그 다음에 한 장을 찍을 때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돈이니까. 왜냐면 찍으면 이제 이거 현상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찍을 때 굉장히 조심하고 사람들이 누가 저 사진 찍고 포즈 잡잖아요. 그럼 기다려줘. 그만큼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맞아요. 옆에서 기다렸다가 찍고 이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추억의 한 장의 추억에 굉장히 소중함이 굉장히 있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막 연속으로 찍는 거 아시죠? 막 한 번 보면 10방, 20방 연속으로 찍잖아요. 예, 맞아요. 쫙 이렇게.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또 이런 사진 찍을 때 그 한 장 잘 나오려고 노력하던 그게 좀 많이 사라졌다. 그것도 있고요. 오히려 아예 인화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없어진 게 또 뭐가 있냐면 앨범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앨범집이라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게 보면 대학교 때까지는 다 있어요. 심지어 우리 딱 개그 소극장 초창기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한 15년 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동기들하고 사진 찍어서 인화해갖고 앨범에 넣어놓고 그때예요. 그러니까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제가 앨범집을 관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15년 사이에 없어진 거다. 예, 맞아요. 네. 디카가 예전에 우리 보면 그 나오잖아요. 막 그 결혼할 때나 할 때 보면 이제 여자친구나 또 남자친구나 집 놀러 가가지고 옛날 앨범 보면서 얼굴 많이 바뀌었네 하면서 놀래기도 하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이런 게 없어졌어. 옛날 사진도 다 뽀샵을 해버려 이제는. 네, 원래 이쁜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이제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요게 있네요. 그 지갑과 카드를 또 없앴어요. 물론 지금은 아직은 쓰고 있지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요즘 주변에 보면 이제 핸드폰만 하나 갖고 다닌다는 애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리고 현금은 진짜 최소한으로만 갖고 다녀요. 최소한으로만 갖고 다니고 제가 이제 중국 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진짜 이게 더 우리보다 훨씬 편하게 돼 있어요. 신용카드도 안 써요. 걔네는 거의.
예. 다 핸드폰이에요. 페이로 하죠. 다 이걸로 해요, 그냥. QR코드 딱 촬영하면 바로. 예. 그러니까 거지들이 구걸도 이렇게 QR 코드를 프린트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그냥 그러죠. 핸드폰 딱 찍게 그렇게 아, 하더라고요. 그 가능해요. 그럴 것 같아. 근데 내가 실제로 그 중국 가서 그 중국 거지분을 봤어요. 근데 한국 거지분하고 달라요. 아 진짜 왜냐면 굉장히 새카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저도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 노숙자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왜냐면 서울역을 많이 지나다니거든 제가. 왜냐면 남산 걸어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서울역을 많이 다녀서 웬만한 노숙자분들의 그 캐릭터를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은 내가 놀랬어요. 아 역시 대륙이구나. 아니. 야, 정말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군데가 까만 게 아니라, 전체가 완전 새까마시고, 근데, 그때 그분은 이제 그 QR코드를 안 썼거든요. 그분은 바구니를 아직까지도 그 전통을 계승하고 계셨는데, 어쨌든 그 QR코드 활용하는 거랑, 이걸로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고 싶어도 동전이나 지폐가 없어서 못 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그 개그에다가 자 우리 밥 먹고 술 먹고 그다음에 똑같이 돈 나눠서 내자 하는 개그 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나눠서 내는 게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니라 현금을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문화가 이제는. 거기는 이제 아예 건너 떼어버린 거예요.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 손바닥 이렇게 대고 하는 거. 손바닥 대고 페이. 예. 그냥 내 손바닥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지문으로? 네. 그래서 그냥 이걸 딱 대면은 그냥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건데. 이거 우리나라 TV에서 광고하던데? 야, 이거 원래는, 이거 종교적으로는 이거 진짜 용용하는. 막판에. 맞다. 막판에 나오는 증세라고 그랬어요, 이게. 증조. 바코드 666. 바코드 666, 이건데.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무서웠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카카오페이 보면 그 개인 QR코드 하나씩 주잖아요. 네. 그걸 들고 다녀야 되겠네요. 좀 누가 좀 찍어달라. 그러니까 좋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해야겠다. 분들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부 같은 것도 이런 걸로 받고, 버스킹 하는 분들도. 전화 버스킹도 되죠. 예.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이제 요즘에 뭐 조의금이라던가 축의금도 보면은 카카오페이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나만 그 사람을 알고 누가 갈지 몰라. 근데 또 나중에 주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냥 본인 카카오톡으로 돈을 그냥 보내요.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똑같이 바로 찾아 쓸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갖고 이만큼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제가 또 뭘 없애나 감아봤더니, 우리가 진짜 관광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진짜 이걸 없앴는데, 시계를 없앴습니다, 시계. 맞아. 시계 찰 일이 없어요. 뭐냐면 예전에 가끔 생각해보면은, 길 가다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몇 시쯤 됐어요? 알아요? 기억나요? 이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도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What time is it 나오거든요? 시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친구들 몇 시쯤 됐어요? 물어보고, 많았는데 그만큼 시계가 귀하니까 막 가게에 가서 쳐다보기도 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계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굳이 뭐 따로 물어보질 않아도 시간을 다 아는 거예요. 시간이 또 살벌하게 정확하죠. 정확하죠. 진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정확해. 뭐 다시 맞추고 할 그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계는 진짜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정말 센 걸 하나 없앴더라고요. 그러면 또 얘기했어요. 이제 정말 좋은 것도 하나 있네요. 무식함을 없앴습니다.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원래 지식이라는 건 구조화되어 있는 거여서 어떤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나 딱 검색 엔진에서 찾아서 답이 나오는 걸 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사실 토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네가 아는 게 다르면 내가 아는 게 맞다고 우겨버리면 끝이거든요. 내가 본 게. 그래서 검색 엔진 때문에 사람들이 똑똑해지긴 했는데 얄팍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던가 경제 얘기는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연애 정보 같은 거, 뭐 맛집 옛날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다니는 애들만 알잖아. 근데 맛집도 검색하면 나오고 뭐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 찾으면 다 나와. 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너무 좋다. 예전만 해도 제가 군대 있을 때 제일 처음 땄던 자격증이 뭐였냐면은 인터넷 정보 검색사 자격증이 있어요. 뭐 옛날에 제가 있어요. 군대에서 땄어요. 갖고 검색해갖고 그걸 또 나름 비전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군대에서 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거랑 따놓자 해가지고. 신기하다. 저는 그걸 땄단 말이에요. 검색사 자격증. 운전면허증 말고 자격증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로지 운전면허증이 유일한 저도 자격증인데. 운전면허증도 간신히. 이거 검색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 검색을 하면 안 돼. 법을 막아야 됩니다. 다 사이비들 아니에요, 사이비들. 그럼 나는 내가- 오리지널로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뭔가 찾고 싶을 땐 김일희 씨한테 얘기. 의뢰를 해야죠. 한 건당 내가 1,000원씩 받고 하는가. 그래서 뭐 이런 게 바로 지금 창조경제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이고. 페이로 보내드리면서. 그때 군대 갔다 우리 수많은 군인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동기들. 요금은 카카오페이로. 카카오페이로 1,000원 입금하면은 검색되었습니다. 내가 전달해주고. 야, 그런 시대가 그러네요.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옛날에 그런 좀 쫀득쫀득한, 요런 추억들을 좀 많이 없앤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